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지금 이 영화 시간으로 어나더 라운드라는 특별한 영화를 여러분들께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영화는 국내에서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지금은 BTV에서 이 영화를 보실 수 있으시죠? 덴마크의 토마스 빈터베르크라는 감독이 만든 신작입니다. 이 감독의 이름을 특별하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벌써 20년도 넘은 오래전에 셀러브레이션이라는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는 더 헌트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고요. 사랑의 시대라든지 쿠르스크라는 영화까지 다양한 영화들을 다루고 있는 덴마크의 대표적인 감독입니다. 아마 라스 폰 트리에를 빼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지금 현재 덴마크 감독이 아닐까 싶고요. 아카데미에서 국제장편상을 받기도 했었죠. 그 전해에 봉준호 감독이 받았던 그 상이었었죠.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결국은 비극적인 내용도 상당 부분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이 영화는 보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좀 환희로 벅차오르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술에 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정반대로 영화를 보고 나면 친구들과 모여서 술 한잔하고 싶어지는 그런 또 이상한 마음이 드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인공 마르틴 역을 맡고 있는 매즈 미켈슨의 일생일대 연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더 헌트와 함께 이 어나더 라운드는 아마 훗날 세월이 흐르게 되면 매즈 미켈슨의 대표작으로 이야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나더 라운드라는 영화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방식으로 제가 7가지의 모티브 같은 것을 정리를 했고요. 지금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열어가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깊숙이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달을 위하여입니다. 이 이달을 위하여라는 자막은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어떤 영화나 어떤 책 같은 것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한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바침으로써 그 사람을 기리는 것으로서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다가 누굴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다는 바로 토마스 빈터베르크의 딸입니다. 뒷얘기는 굉장히 이 영화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빈터베르크의 이다는 19살의 딸이었는데 이 영화 속 주인공인 마르틴의 딸 역으로 실제로 출연하기로 캐스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했고 촬영한 지 4일 만에 이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딸 역을 맡을 아들 역을 맡을 배우들을 새로 캐스팅해서 넣어야 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시 영화를 찍어야 되는 아버지의 상황이 됐을 텐데 그랬을 때 토마스 빈터베르크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짐작하게 되면 굉장히 참담했을 것이고 아마도 딸을 잃게 된 경험이 이 영화에 어떤 식으로든 투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19살의 배우로서 딸을 이 영화에 캐스팅하면서 많은 것들을 상의를 했다고 하고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들이 나오게 되고 또 고등학교의 풍경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고등학교가 실제로 딸인 이다가 다녔던 학교라고 하죠. 매즈 미켈슨이 역사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수업하는 그 교실이 바로 이다가 다녔던 그 교실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인 입장에서도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된 상황에서 그 딸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에서 심지어는 그 딸의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을 캐스팅을 해서 이 영화를 찍는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걸 상상하게 되는 건데요. 4명의 중년 남자들의 우정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서로 축구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그 아이디어도 바로 이다가 냈다고 합니다. 작년에 아카데미에서 국제장편상을 받게 됐고 저도 해설하면서 굉장히 생생하게 그 순간을 감동적으로 슬프게 기억하고 있는데 딸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다야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다. 이 상은 너를 위한 상이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수상연설로 했던 장면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Ida, this is a miracle that just happened. And you're a part of this miracle. Maybe you've been pulling some strings somewhere, I don't know, but this one is for you. Thank you very much. 이 영화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한 어떤 영화 바깥에 슬픔이 배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정작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원래는 훨씬 더 어두웠던 작품인데 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서 이 영화에서 있는 그나마 밝은 부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역설적인 상황들까지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경주로 시작하는 까닭이라고 제가 길의 타이틀 한번 또 붙여봤는데요. 이 영화는 시작을 하면 거의 난장판에 가까운 음주를 한 후에 어떤 달리기 경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있는 호수인 것 같고 아이들의 어떤 축제 때 벌어지는 경기인 것 같은데 팀을 이루어서 맥주를 괴짝으로 마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달리기가 힘든 상황에서 술까지 마시게 되면 정말 난장판이 될 것이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구토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학생들은 그러면서도 그 게임에 참가를 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그 난장판을 즐깁니다. 끝나고 나면 잔뜩 취한 상태이니까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집에 갈 때도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장난을 걸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떠들썩하게 영화가 시작하는데 이 장면은 초반부에 진입하는 또 다른 장면하고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대 아이들은 술을 먹고 난장판으로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마음껏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극중에 등장하는 마르틴은 혼자
술을 어둠 속에서 따르면서 마시는 것으로 암시하면서 영화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이 워낙 이렇게 술을 먹고 난장판에 가까운 축제를 벌이다 보니까 그 이어지는 장면은 교무회의 장면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음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경계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경고를 줄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하는 장면이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 속에서의 아이들의 음주 장면은 굉장히 즐겁고 유쾌한 것, 난장판에 가깝지만 아주 떠들썩하게 활력을 주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반면에 초반에 어른의 음주 장면은 음침한 것, 혼자 마시는 것, 중독의 결과로 끊임없이 마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묘사가 된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의 음주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경계하면서 그것을 경고하려고 하는 것이 영화의 시작인데, 사실 이 영화를 계속 보시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사실상 수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배우는 정반대 형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고요. 4명의 고등학교 남자 선생님, 중년의 4 남자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남자들이 술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는 초반의 경계와는 정반대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아이들의 술 마시는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하고 나서 바닷가에서 역시 술을 마시면서 떠들썩하게 또 아이들이 댄스 파티, 그 다음에 졸업 파티를 벌이게 되는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선생님들도 같이 술을 마시면서 즐기는 걸로 영화가 끝나게 되죠. 처음 시작했던 발문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덴마크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겠죠. 철학자 중에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덴마크 사람으로 무척이나 유명한 사람이죠. 키에르케고르의 했던 말을 영화가 처음에 자막으로 붙이면서 시작합니다. 그 자막은 뭔가 하면, 청춘이라는 것은 하나의 꿈이다, 사랑은 그 꿈의 내용이다 라는 어떤 인용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살짝 뒤집으면, 사랑을 하는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청춘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중년의 위기를 겪어가면서 삶에 굉장히 큰 위기를 사실은 알코올로 돌파하려고 했던 이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에 대한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면서 청춘을 상징적으로 되찾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TV나 볼까? 페이지 띄워주고 OTT 봐. 그럼 볼까? 페이지 자는 휴대폰으로 본다고? 그럼 노트북으로 볼까? 그 벽돌을 패션에 가져왔다고?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핀 스코르데루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재밌는 착상이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어떤 하나의 모티브를 제공한 것이겠죠. 영화 속에서 이제 4명의 친구 중에서 니콜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활달한 인싸로 보이고, 이 사람이 4명의 친구들 중에 아마 나이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초반부에서 40살 생일을 맞게 됩니다. 그 생일을 맞아서 이 4 친구가 모여서 밥을 먹고 이러면서 술을 곁들이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최근에 알게 된 술에 관한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을 이 니콜라이가 말을 하죠. 그 이론은 바로 노르웨이의 핀 스코르데루라는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사람이 했던 이론인데요. 니콜라이의 극중 등장하는 그 말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알코올이 0.05% 정도 부족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애초에 알코올이 결여된 상태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0.05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정상 상태가 된다는 이론인 것이고, 일반적인 상태가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마셔서 0.05%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평상시에 항상 0.05%의 상태로 이르도록 술을 마셔두어야 된다라는 이론인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궤변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술을 다루는 영화로서는 최적의 이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핀 스코르데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결과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9세기에 관해서 어떤 서술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알코올의 효능, 술을 마시면 이런저런 좋은 점도 있다라는 것을 담아있는 어떤 책이었는데, 그 책의 서문을 바로 이 스코르데루가 쓰게 됩니다. 근데 서문에서 이 사람이 썼던 내용은 인간은 0.05%로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라고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이 0.05% 정도의 알코올을 부족한 상태로 태어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일종의 상상 실험으로서 재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 결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술을 그만큼 마신 상태로 보다 보면 그것이 예술적으로 얼마나 좋은 효험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글을 첨언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워낙 재밌는 이론이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어떤 자연과학적인 인체에 관한 근거가 있는 그런 말처럼 알려지게 되었고, 이것이 20년간 떠돌면서 이 영화에 만든 감독인 토마스 빈터베르그조차 이 이론을 듣고 나서 재밌겠다 싶어서 영화에 집어넣은 거죠. 나중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 스코르데루를 접촉했다고 하고요.
스코르데르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잘못 알려진 이론이다라는 것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이건 뭐 영화니까 더군다나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만든 그런 각본이니까 흔쾌히 자기의 이론을 인용해도 된다라고 해서 영화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더 중요한 것은 이론 자체가 아니고 왜 이런 이상한 이론을 집어넣어서 술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뒷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삶에서 갖고 있는 행복의 양 혹은 행복의 상태에 대한 희망을 품은 이론처럼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마시게 되는 술이라는 것을 뭐 즐거움, 삶에서의 어떤 쾌락, 행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신다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일상에서 행복의 양은 너무 부족한 거죠. 술을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인간이 행복한 상태, 인간이 즐겁고 쾌락을 누리는 상태로까지 맞춰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삶의 기본값이니까 라는 전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어떤 쪽으로 귀결되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죠. 네 번째 방식입니다. 3단계의 실험.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스토리상으로는 핵심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혼자 음침하게 술을 마시던 마르틴이 스코르데르의 이론까지 듣고 나니까 아 정말 그래? 라는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알코올에 대해서 의존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업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왕년에는 굉장히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아내와도 사이가 안 좋고 인생에서도 바닥 상태이기도 하고 수업조차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스코르데르의 이론에 따라서 그냥 대충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혼자서 그 들은 이야기대로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학교 화장실에 가서 보드카를 벌컥벌컥 마시고 수업을 혼자 시작해보게 되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말이 자꾸 더듬어지게 되고 말을 실언을 하게 되어서 수업을 결국 망치게 되죠. 하굣길에 이 이야기를 처음 얘기했던 니콜라이를 만나게 되는데 니콜라이한테 사실은 난 이미 실험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니콜라이가 눈빛을 반짝이면서 친구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합니다. 그 네 사람이 모여서 내가 지난번에 스코르데르의 이론 얘기했잖아. 우리가 그걸 한번 직접 해보자라고 실험을 제안하게 되고 이 장난기 많은 40대의 4명의 어른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술을 먹고 들어가서 수업을 하기 시작하는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이지에 따라서 0.05까지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알코올을 마셔서 몸을 그 상태로 약간 취한 상태로 만들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수업을 하게 되는데 수업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왕년에 강의를 잘하던 선생님으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정도로 뛰어난 그런 강의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 0.05까지 올리는 것이 굉장히 맞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되니까 그날 저녁에 오랜 동안 불화로 아내와 거의 제대로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면서도 아내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결할 줄 몰랐던 이 주인공 마르틴이 아내한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한 다음에 집에서 저녁을 차려줍니다. 첫 번째 규칙이 뭐였냐면 술을 0.05까지 올리되 오후 8시 이후나 주말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규칙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왜냐하면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을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글을 잘 쓸 때 해밍웨이가 알코올을 마시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해보자 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일과 이후에는 술을 안 마시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보통 때처럼 술을 마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논리였던 것이죠. 오랜만에 이제 자기는 술의 기운으로 그날 수업을 해서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아내와도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가 8년 전에 카누 같은 것을 타고 다니면서 같이 여행을 다녔던 거 기억나지? 그런 캠핑 다시 여행 가지 않을래? 라고 아내한테 일종의 화해 제스처로 얘기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얘기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용기가 좀 덜 나기도 하고 자기가 말을 쭈뼛거리기도 하니까 아내가 중간에서 갑자기 왜 어울리지도 않는 행동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잘라버리고 아내는 저녁에 출근을 해서 떠나게 됩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와의 화해 접촉이 시도가 실패했으니까 뻘쭘해져서 시계를 보니까 그 시간은 8시 11분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순간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술을 조금만 더 마셨더라면 내가 성공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영화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시계를 봤는데 8시 11분이라는 얘기는 술을 마실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애초에 8시까지만 마시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럼 그 전에 더 많이 마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0.05%까지만 마시니까.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실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친구들을 모아서 마르틴이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학교 수업은 성공했지만 아내하고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마다 인생에서의 최적의 알코올 상태의 그 농도가 다를 것이다 라고 본인은 주장하게 되고 사람마다 술 실력이 다른데 똑같이 0.05를 마시는 건 이상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죠. 제각각 자기의 수준에 맞도록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을 하고 친구들이 다 오케이를 합니다. 4명 중에 술이 제일 셌던 것은 주인공 마르틴이어서 무려 0.12%까지 술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학교 수업을 했는데 이전의 수업보다도 더 훌륭하게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로 마시면 사실 0.1이면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더 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나랑 맞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카누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 아내가 회사 일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박력 있게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술을 0.12%까지 마셨으니까. 근데 그게 통합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뒤에 아내와 아이들을 이끌고 해서 8년 전 이후로는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카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날 밤은 두 사람은 육체적인 관계에서도 8년 만에 아내와 남편 모두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날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술 때문에 다 해결된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영화의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이자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세 번째 단계죠. 마르틴만 성공한 게 아니라 나머지 세 친구들도 다 수업에서 성공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친구들이 마지막 3단계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점화 단계라고 그들끼리는 일컫게 되는데 술을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것이죠. 한계를 두지 말고. 그렇게 끝까지 가보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자라고 해서 4명 중에 1명의 아내가 친정에 간 날 그 집을 빌어서 정말 술을 떡이 되도록 마시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 됐겠죠. 마르틴은 너무 취해가지고 그날 바깥에서 자게 됩니다. 근데 바깥에서 자서 아침에 노숙자처럼 거리에서 깨어났는데 그 깨우는 상황 속에서 자기 아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고 아버지를 데리고 집에 가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술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가족이 굉장히 딱하게 여기고 아내 입장에서는 다시 좀 좋아지는 줄 알았더니 이 남자가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내와 둘이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물어봐서는 안 될 질문을 남편이 하게 되죠. 사실은 남편은 오래전부터 아내가 자기와의 굉장히 불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묻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물었을 경우에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를 것도 같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0.12%가 돼서 사실상 모험이 어느 한계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부는 굉장히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게 되고 마침내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포일러입니다. 지금 이 영화는 항상 영화를 끝까지 말한다는 전제를 가져야 들어갈 수 있는 깊이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보시고 난 다음에 BTV에서 그리고 나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기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결국은 마침내 이 정도 끝까지 가게 된 이 내 친구들 사이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내 친구는 이런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 것도 있지만 다 4명 다 제각각의 자신만의 삶에서의 문제가 당연히 있었겠죠. 뭐 중년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있는 삶의 위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4명 중에 가장 약한 고리인 친구가 그만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4명 중에서 제각각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친구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래전 아내와 이혼을 해서 혼자서 죽어가는 개와 함께 살고 있는 체육교사였습니다. 톰미라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는 술을 마시다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까지만 술을 마셔야 사실은 이 실험이 성공하게 되는 건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로 넘어가게 되고 알코올 중독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학교에서도 술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서는 사실은 이상 지속한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늙은 개와 함께 보트를 타고 나서 바닷가로 떠나면서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펼쳐지죠. 후반부에서는 이 톰미의 죽음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친구들을 슬픔 속으로 빠뜨리는 그런 사건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실은 영화 속에서 톰미는 4명의 친구 중에 술이 제일 약한 친구였습니다. 2단계에서 자기가 주량껏 마시자라고 했을 때도 마르틴은 0.12까지 마셨는데 이 사람은 0.06까지만 마셨거든요. 그럴 정도로 가장 술이 약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삶에서 가장 희망을 걸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이런 것으로서는 상대적으로 4명 중에 가장 취약했던 친구였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실험에서 가장 약한 고리였던 톰미가 터져나가게 된 거고 그 결과 친구들 집단까지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다시 5번째로 끌어와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왜 이런 술에 관한 이상한 실험에 관한 것들을 영화가 말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헤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라는 것인데 감독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삶을 바라볼 때 어떤 낙관주의자라면 삶은 당연히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어떤 쾌락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쾌락을 예를 들면 한 70 정도로 보는 거죠. 낙관적인 사람이라면. 비관적인 사람이라면 삶에서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삶이란 원래 힘든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삶에서의 쾌락을 예를 들자면 한 20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기준을 20에서 70으로 억지로 맞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한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톰미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거대한 파국의 이유는 사실은 삶이라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신념으로 믿게 되고 그것을 알코올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끌어올려서 강제적으로 맞추게 될 때 인간은 그런 정도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버틸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이상한 기상천외 이론이나 그로 인한 작은 친구들 사이에서의 공동체 집단이 터져나가는 이야기가 우리를 깊게 사로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삶에 있는데 그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혹은 삶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고통이나 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에겐 그런 고통이라는 것은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없애고 인간은 삶은 무조건 즐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역설적으로 이들의 삶이 후반부에 가면 뒤죽박죽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6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8년간 부부가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분명히 문제가 됐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는 것은 거의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 중에 아니카와 바로 마르틴 부부가 그런 부부일 텐데 이 부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직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남편의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기였습니다. 8년 전처럼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카노여행을 떠나자라고 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 8년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는 것으로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미 와 있는 것이죠. 그런 현재의 문제들을 푸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그저 시간만 돌려서 8년 전으로 회귀하면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건데 초반에는 그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를 수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로만 회귀하는 것이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영화가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아내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당신도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지 않아? 라고 전곡을 찔러서 물어봤을 때 자기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 들키게 된 아내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만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내면서 날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당장 나가 해서 아내를 쫓아내게 됩니다. 이런 불화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상대를 견디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처럼 끔찍한 현재가 계속 버티면 미래에 도달할 어떤 지점을 막연히 기다렸던 거죠. 이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겪는 어떤 현재에서의 뒤엉킨 것 같은 삶의 문제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를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 문제를 마치 눈을 감으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미래를 기대함으로써 현재로부터 등 돌려서 바깥을 보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 인물들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비극을 영화의 후반부에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톰미가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인생 찬가와 한바탕의 춤인데요. 이 영화가 가장 놀라운 지점은 바로 이 7번입니다. 이 영화의 라스트 씬은 만약에 이 영화를 오래 보셨다면 와 이렇게 행복한 라스트 씬 이렇게 독특하고도 이상하고 입체적인 라스트 씬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내와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었죠. 그런 상황이 되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친구의. 그리고 나서 친구들끼리 너무 허탈한 마음에 톰미라면 지금 뭘 할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세 명이 남아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바깥으로 때마침 이제 졸업식을 마치게 된 그 아이들이 졸업 그 파티 겸해서 바닷가에 있는 부둣가로 나가서 전통적인 어떤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차에 탄 채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따라서 나가서 해변에서 아이들의 음주 파티에 동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바탕에 춤을 추게 되는 것이 영화의 엔딩이죠. 이렇게 말만 하면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엔딩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영화를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면 사실은 춤을 춰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생에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내와 이 톰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희망적인 문자를 마침내 주고받기 시작하고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게 된 주인공인 매즈 미켈슨이 바로 이 부둣가에서 혼자 어마어마한 춤을 추죠. 어떻게 보면 재즈 댄스, 재즈 발레라고 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춤을 추게 되는데 뒷얘기를 살짝 한다면 매즈 미켈슨 자체가 과거에 배우가 되기 전에 무용수로도 활약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재즈 발레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배우기도 한 사람이어서 정말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우리는 그동안 영화에서 매즈 미켈슨이 춤을 춘 적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자유롭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지만 너무나 해방감이 느껴지는 그런 멋진 춤을 추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된 것은 그러니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걸작 소설인 그리스인 조르바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소설의 클라이맥스는 조르바와 함께 주인공인 두 사람이 해변에서 춤을 추는 어떤 광경에 대한 묘사입니다.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에서도 그 유명한 안소니 퀸이 추는 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이 조르바와 주인공이 춤을 추는 순간이 언제일까? 두 사람 인생에서 모든 게, 예를 들면 로또에 당첨이 돼서 사업이 성공해서 아니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여자를 만나서가 아니라 그 소설에서 내내 두 사람이 함께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산 개발인데요. 광산 개발이 마침내 실패하고 망하고 전 재산을 날리게 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직후라는 것이죠. 얼핏 생각하면 춤을 춰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쪽박 차는 일만 남았고 오랜 세월 두 사람이 전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실패에 돌아갔으니까. 근데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으로 보일 때 그 허허로운 마음속에서 조르바가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인공이 같이 춤을 추면서 사실상 소설에서의 클라이맥스를 맞는 것이거든요. 이때 춤이라는 것은 인생이 너무 즐거워서 만끽하는 춤이 아닌 것이죠. 슬프기도 하면서도 또한 가장 극적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진 자가 보일 수 있는 어떤 삶에서의 기본적인 환희 같은 걸 수도 있겠죠. 이 영화의 마지막에서의 춤은 톰미는 죽어있는 상황이고 자기 아내와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갔다가 아주 약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이고 가르쳤던 그 제자들은 마침내 졸업을 하게 된 상황에서 추는 한바탕의 춤인 것이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그런 한 줄 평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목도 또 어나더 라운드이기 때문에 삶이란 어느덧 비극이고 어쩌다 희극이며 어쩌면 한바탕의 춤, 이렇게 제가 쓴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한 줄 평에 담긴 것이 제가 이 영화를 보았던 기본적인 감상을 그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한바탕의 춤으로 삶에서 모든 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수 없겠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비극의 끝에서 춤 한 번 췄을 뿐인데 그것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벅찬 환희를 가져다 주면서 삶에서의 정말 매운맛과 신맛과 단맛 모든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명장면으로서 우리에게 이상하게 환희를 주는 것 같은 장면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나더 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화를 혹시 안 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한번 떠올리시면서 혹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영화이기 때문에 보시다 보면 영화의 특히 마지막 7번째 단계에 이르러서 굉장한 것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